자, 봅시다. 수능 완성 2회차 독서를 보면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독서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굵직한 소재의 인문사회 과학 지문이 한 지문씩 수록되어 있었던 게 특징인데, 자, 이러한 특징이 실전 모의고사 5회에도 나와요. 맞죠? 왜 이러한 식의 패턴을 보이는지, 뭐 구평 때는 독서론이 사라지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고, 간혹가다 이렇게 지문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창의적인 방식을 수능 완성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게 유의미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혼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 논리학 지문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템펠은 여러분들 평가원 지문 연습하면서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설명이론 맞죠? 설명이론에 관련된 주간 그 지문의 내용을 주간지 이번에 실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한펠의 입증과 입증의 역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문이 있어, 맞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동생이며 그것은 시끄럽다. 자, 어떠한 특정한 조건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전건과 가정을 하는 내용인 전건과 그 가정이 실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후건이라고 하는데, 자, 논리학에서의 그 조건문은 이렇게 전건이 실현되었을 때, 그 전건이 실현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 혹은 전건의 해당 속성에 관련된 내용을 후건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건을 P, 후건을 Q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는 Q이다 형식의 자, 명제 관계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우리가 특정한 조건문이 참이라고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조건문과 논리적으로 동치인 관계의 문장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명제 P는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대우문, 맞죠? not Q는 not P이다는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야. 맞지? 그래서 이 특정한 조건문을 자, 그것의 대우문으로 만들어 보면은, 자, 어떤 것이 시끄럽지, 어떤 것이, 자, 시끄럽지 않다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not Q에 해당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그것은 동생이 아니다. not P가 되는 거야. 맞지? 이게 옳다고 한다면 이것도 옳을 수밖에 없어. 논리적으로 동치, 논리적으로 동일한, 논리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그 조건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 근거를 우리는 입증 사례라고 할 겁니다. 입증 사례. 맞나요? 자, 이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봤던 이 조건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는, 자, 전건을 만족하고, 자, 전건을 만족해. 자, 누군가를 딱 조사했어. 저기 혹시 동생이세요? 형이세요? 네, 저 동생인데요. 동생임을 만족했어. 혹시 조용하세요? 시끄러우세요? 했더니 저 개 시끄럽습니다. 이러면은 후건도 만족을 하죠. 맞지? 이렇게 전건과 후건을 만족하면은 이 해당 조건문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입증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자, 동생이세요? 동생이 아닌데요? 시끄러우세요? 전 개 시끄러운데요? 자, 전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후건만 만족을 해. 맞지? 그러면은 이것은 어때? 입증 사례를 반박하는 반증 사례, 반입증 사례라 볼 수 있어. 맞지? 자, 그리고 또 동생이세요? 아니요, 저 동생 아닌데요. 시끄러우세요? 아니, 전 그냥 태어나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처음 말하는데요. 뭐 이러면은 그것은 시끄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동생이세요? 동생이래. 시끄러우세요? 시끄럽지 않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 동생이면서 시끄러울 수 있는 것은 입증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동생인데 시끄럽지가 않대. 맞지? 그러면 이것은 반입증 사례라고 볼 수 있어. 맞지? 그리고 동생이 아닌 것들은 어때? 애초에 전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때? 이거는 관계가 없는 사례라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각 전건과 후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 해당 조건문이 옳음을 증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봐봐. 이 문장과 논리적으로 동치일 수밖에 없는 not Q는 not P다 라는 식의 대우문들을 보면은 이 대우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야? 자, 어떤 것이 시끄럽지 않아. 맞지? 시끄럽지 않은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시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혹시 동생이세요? 했는데 아니요, 저는 이모인데요. 이러는 거야. 이모래. 자, 그러면 시끄럽지 않은 이모. 자, 시끄럽지 않은 이모는 어때? 어떤 것이 시끄럽지 않으면서 동생이 아니다라는 이 문장의 대우문을 만족시키는 뭐가 될 수 있어? 입증 사례라고 볼 수 있지. 맞아?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한다면 이 문장의 입증 사례는 이 문장의 입증 사례이어야만 해. 근데 어때? 시끄럽지 않은 이모는 어떤 것이 동생이면 그것은 시끄럽다라는 문장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0.1초도 안 돼서 고개를 내젓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두 개가 이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게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 맞지? 그거를 따지는 글이다. 됐죠?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증의 역설에 대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정보 분류 패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까마귀는 모두 검다. H1이라는 가설은 까마귀라는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이 검다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뭐 해주겠다는 거야? 정의해주겠다는 거야. 맞지? 뭐 하라는 거야? 밑줄 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처럼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을 다루는 가설을 보통 가설이라고 한다. 약속해줘야 되겠죠.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을 다루는 가설을 뭐라고 한다? 보편 가설이라고 한다. 맞지? 동우 이형 정보 처리. 맞나요? 자, 이 두 개의 문장은 이제 논리적으로 동치야. 자, 보편 가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는 자, 무엇을 물어볼 거야? 앞에 걸 물어볼 거야. 맞지?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을 다루는 가설이라는 긴 정보로 선지에 등장시킬 거라는 거야. 알겠니? 같다고 표시를 해놔야겠지? 자, 보편가설 H1은 같은 뜻을 지니는 조건문. 자,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조건문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이 면이라는 조건절의 종속적 종결어미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그것은 검은색이다 라고 변환할 수 있으며 까마귀는 모두 검다는 자, 이러한 조건문으로 바뀔 수 있구나. 맞지?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떤 것이 까마귀다를 전건, 그것은 검다라는 후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조건문은 전건과 후건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특정 범위 안에 있는 대상들을 논의세계라고 하며 자, 논의세계. 자, 이거는 여기서 정보 처리해 주는 거와 별도로 이 논리학에서 어떠한 특정한 명제의 실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거든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 국어 영역 자 40에서 45번 지문에 나왔던 가능세계 지문이 있어요. 가능세계. 기억나시나요? 일반인들한테는 뭐 가능세계가 뭐임 뭐 이러겠지만 수험생들한테 가능세계 약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의 내용이었죠. 이 가능세계에서도 조건문이 나왔어요. 맞죠? 그 조건문 보면은 이 가능세계에서 자, 전통
논리학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자, 전통 논리학은 자, 이러한 조건문을 가정을 해서 P면 Q이다, Q일 것이다 라는 이 조건문을 제시해주고, 이 전통 논리학에서는 맞지? 이 조건문의 전건이 만약 조건문의 전건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맞지? 그러면 그 후건에 참 거짓과 상관없이 무엇이 된다? 조건문은 참이 된다라는 진술이 있었어. 이런 진술이 있었거든. 자, P는 P이면 Q이다 라는 그 조건문에서 맞지? 조건문의 전건이 거짓이면 후건의 참 거짓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건문은 참이라고 했어. 맞지? 자, 지금 논의 세계하고 가능 세계의 그 다루고 있는 세계적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전통 논리학에서는 이제 조건문의 전건이 거짓이면 후건의 참 거짓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문이 참이라고 했냐면, 이제 가능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전통 논리학에서의 그 전건인 P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P는 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항상 가정을 한다라는 거야. 맞지?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라면 이라는 가정은 하지 않아. 맞지? 뭐 은유적 메타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가정을 하는 건 뭐겠어? 내가 여자라면, 내가 소녀라면, 맞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겠지. 내가 남자라는 가정을 하지 않겠지. 맞아? 내가 소녀라고 한다면, 맞지? 내가 여자라고 한다면 너에게 고백할 텐데 라고 남자에게 말했어. 맞지? 자, 그러면은 고백을 하든 말든 이 후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맞지? 내가 여자라면이 거짓이면은 내가 남자다라는 현실 세계의 나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문의 내용은 참이라는 거야. 이것과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은 가정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맞지? 전통 논리학에서 명제의 참 거짓 여부를 이제 그 증명을 하는 자, 그런 수단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논의 세계라는 것은, 맞죠? 이 가능 세계라는 것은 알다시피 수많은 평행 세계를 가정한, 맞지? 논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수많은 평행 세계를 가정한. 시간은 한 방향의 축으로 흐르고 있지만, 맞지? 수없이 많은 평행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은이가 아침에, 맞지? 아침에 사실은 지각을 할 뻔했어. 맞지? 아침에 핸드폰을 딱 보고 10분만 더 때릴까 아니면 지금 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맞지? 10분을 더 잔 가능 세계도 있을 것이고 고민 없이 그 머리 감으로 간 그런 가능 세계도 있을 거란 말이야. 10분만 더 잠을 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가능 세계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세계를 가정하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논의 세계는 자,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여러 가지의 세계를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중에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다루고 있다라는 식의 정보의 범주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범위가 좀 훨씬 좁아요.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논의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염두에 두는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대상. 그래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대상 밑줄 쳐주신 다음에 이것이 무슨 세계다? 논의세계다라고. 그래서 이 논리학 지문들에서는 범위가 중요해요. 논의하고 있는 범위. 가능 세계에서도 논의 범위가, 맞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세계를 한 논의 범주라고 보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맞지? 수없이 많은 평행 세계를 가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때? 논의의 범주는, 그렇지. 논의 세계의 논의 범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특정한 한 범위만 의미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H1은 논의 세계 안에서 어떠한 대상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까마귀면은 검다는 것을 주장한대. 맞지? 이 논의 세계 안에서 반드시 까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별표 밑줄. 요거는 뭐예요? 예외 정보죠.
이건 예외 정보야. 예외 정보. 예외 정보는 항상 시각화 시켜줄 수 있는 표지를 남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지? 논의세계 안에 까마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지? 까마귀라면 검다라는 내용은 논의세계 안에 반드시 까마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해. 까마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H1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까마귀이면서 검지 않은 대상이 논의세계 안에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전건을 만족하면서 후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것만 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이 논의 조건문에 반증 사례, 반대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은 니코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프린트에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맞죠? 자, 프린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남는 거 없어요? 프린트 남는 거? 프린트 남는 거. 자, 프린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는 프린트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입증의 정의 나오고 있고요. 햄펠의 입증에 관해 어떠한 증거를 요하는지, 그렇지. 입증을 하기 위해선, 조건문에 입증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증거를 요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햄펠이 직접 답을 내린 게 아니라, 입증에 관련된 우리의 일상적 직관은 장 니코드라는 철학자가 만든 니코드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 자, 니코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건과 후건을 각각 맞지 나눠가지고 전건을 만족했을 경우 후건의 만족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진수를 만듭니다. 자, 전건을 만족하면서 후건을 만족하는 A를 뭐라고 범주화시키고 있어? 입증 사례라고 범주화시키고 있죠. 표에다가 적어볼까요? A 옆에다가 입증 사례. 자, 전건인 A를 만족시키면서 후건인 Q를 만족하지 않는 대상을 뭐라고 해? 반입증 사례. 줄여서 반증 사례라고 하겠죠. 반증 사례. 반증. 자, 참고로 반증하고 방증하고 달라. 반증은 뭐야? 반대로 증명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반증 사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반대로 증명하는 사례. 그리고 방증을 말하는 거야. 방증. 정황으로 증명되는 것을 방증 사례라고 해. 오빠 어제 연락 왜 안 받았어? 나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연락 못 한다고 했잖아. 아니,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피곤해서 못했어. 자,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면서 막 사진 찍어놨어. 친구들끼리 막 스크린 야구장도 가고 막 하면서 사진 찍어놨어. 자기 직전 어때? 친구네 집에서 자기 직전 친구네 집에 딱 들어간 것까지 다 찍어놨어. 그래가지고 야, 못 믿겠으면 이거 봐봐 하면서 내가 이제 사진 쭈르륵 보내줬어.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내가 어제 친구들과 잘 놀았다, 허튼 짓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 증거를 항상 남겨놓아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 자, 가장 좋은 거는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설령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 놔야 돼. 맞지? 자, 여튼지 간에 그렇다면 C하고 D는 어떻게 될까요? 정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C하고 D는 자, 무슨 사례로 범주화시킬 수 있어? 그렇지, 가설의 입증과는 무관한 사례라고 범주화시켜 볼 수 있죠. 맞죠? 가설과 무관한 사례. 자, 세 번째 문단 흐름 돕기 계속 해봅시다. 자, H1이라는 가설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수많은 입증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H1과 논리적으로 동치일 수밖에 없는, 맞죠? 논리적으로 동치일 수밖에 없는 H1의 대우문을 보자 이거야. 자, 대우문은 H2라고 볼 수가 있는데 H2는 어때?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 라는 식의 전건과 후건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랬을 때 H2의 니코드 사례를 적용을 해보면 H1에서 입증 사례라고 가설과 상관없는 사례라고 분류를 했던 까마귀가 아니면서
검지도 않은 D라는 사례가 그 H2에 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해? 입증 사례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B는 반입증 사례, 그리고 H의 입증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던 까마귀이면서 검은 것은 맞지? H2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사례와 무관한, 맞지? 그 가설의 입증과 무관한 사례로 분류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1과 H2의 관계는 대우문인데, 대우문은 논리적으로 동치,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는데,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그 각 가설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러한 입증 관계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같지 않은, 맞지? 주장은 같은데 서로 근거가 다른, 맞지? 그런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니코드 기준의 한계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문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S 구조에서 P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S 구조로 S, 즉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번째 문단. 햄펠은 이러한 의존은 불합리함으로 동치 조건을 추가로 채택해야 함을 제안했다. 동치 조건은 어떠한 사례가 가설을 입증한다면 그 사례는 가설과 동치인 다른 가설도 입증한다는 조건이다. 이것은 밑줄 쳐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으로 봐야 되겠죠. 맞아? PS 구조에서 PS는 무조건 같은 정보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어때, 얘들아? 밑줄이 쳐져 있지.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선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떠한 조건문 X가, 자, X와 그리고 그것의 대응은 X 프라임이 있어. 맞지? 자, X를 입증할 수 있는 A하고 B가 있는데, 자, A라는 게 있고 A라고 B가 있는데, A라는 진술은 X를 입증하는 입증 사례야. X의 입증 사례. 그리고 B는 X와 무관한 사례. 맞지? 그리고 그랬을 때 그 X의 대우문인 X 프라임 같은 경우에, 맞지? A는 X 프라임과 무관하고 B는 X 프라임을 입증하는, 자,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사실 X를 입증하기 위해선 A만 필요하고 X 프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B만 필요하잖아. 맞지? 이랬을 때 햄펠이 주장한 논리적 동치는 X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X 프라임, 맞지? 대우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는 그 문장 X 프라임의 대우문은 또 X가 되는 거죠. 맞죠? 그 X를 뭐 할 수가 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사례로 추가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문장의 대우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는 그 원문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로 그냥 추가하자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결과 H1과 무관했던 사례인 D는 H1의 입증 사례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까마귀도 아니고 검지도 않은 대상이 파란 모자는 까마귀를 모두 검다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지. 이 B가, 햄펠은 이 B를 X 프라임만 만족시키는 이 X 프라임의 입증 사례인 B를 X를 뒷받침하는 그 사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는 좀 모순되는, 맞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조용한 이모가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 동생이면 그것은 시끄럽다라는 문장을 조용한 이모라는 그 입증 사례가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는다는 거야. 뭐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입증의 역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알겠어? 입증의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떠한 입증 사례가 특정한 조건문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됐어? 자, 마지막 문단. 햄펠은 이 역설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대. 자, 요거는 이 뒷내용은 아주 내용이 개판으로 써졌습니다. 개판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이건 프린트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문단은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증의 역설이라는 현상을 겪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지? 시끄럽지 않은 것이 조용한 이모가 동생이 시끄럽다라는, 어떤 것이 동생이면 시끄럽다라는 그 문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엇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이것만 이해해 보세요. 만약 대상이 까마귀가 아님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 그냥 X'이라는 대우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료로 새로운 증거를 하나 추가해 주면 되고, 맞지?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사료로 그냥 설명해 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증 강도의 차이라는 건데, 사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까마귀이면 그것은 검다라고 했을 때, 그 검은 검다라는 논의 세계의 범주 안에서 까마귀라는 것은, 까마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맞지? 0.01%도 안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검은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까마귀라가 검면, 맞지? 얼마나 검겠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증의 강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있겠어 라는 그러한 그 입증의 강도 사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윗글의 H1을 니코드 기준에 따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까마귀고 검은 대상은 H1의 입증 사례가 아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니코드 기준이 나왔을 때, 그 니코드 기준에 따라서 정분과 후권 나누고 O, X, XO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 범주 분류를 잘 했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거 선생님 독해 과정에서 이렇게 정보 분류 했었어야 됐나요? 근데 논리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맞죠? 논리학 지문을 떠나서 봐봐. 우리가 어떠한 조건 A, B가 나오고 그 특정한 A, B에 관련해서 조건들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A, B와의 관계를 따지는 식의 진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 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죠? 뭐 2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맞지? 내용 정리를 해주면 자, 훨씬 정보 분류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답은 3번이죠. 검지 않은 사례 중에서는 H1의 반입증 사례가 있다. 반증 사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H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긍정 발문이니까 하나하나 봅시다. 자, H2는 보편 가설에 해당된다. 자, 그렇죠. H1의 대우문인 H2도 보편 가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2번. H2는 조건문으로 변환될 수 있다. 자, 그렇죠. 까마귀이면, 맞지? 어떤 것이 까마귀가 아니면 그것은 검지 않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죠. 자, 3번. 논의세계 안에 검지 않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함께 존재해야 H2는 참이된다. 자, 보세요. 3번 선택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이 1분 이상 걸렸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뭘 놓치고 있느냐? 늘 말했듯이 선지가 이해가 안 되면 선지 안에서 고민하는 시간은 짧게 가져가고, 선지에서 의미하는 표현을 지문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했어. 맞지? 가능세계 문제에서도 요게 있었잖아. 42, 43번 문제를 보면 19학년도 43번 문제야. 뭐 여기서 보면은 2번 선택지, 만약 다보탑이
만약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 가 성립하는 가능 세계 중에서 맞지? 니은이 참인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뭐 이런 진술이 있었어. 맞지? 자, 니은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진술로 밑줄 처리되어 있었고, 맞지? 요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보면은 만약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문이 있고 이제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고 지문 읽을 때는 지문 열심히 독해하고 이제 문제 왔을 때는 문제의 선택지 내용에 어때? 초점화가 될 수밖에 없어. 모든 시선과 사고는 이 선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한 10%에 무엇을 남겨놔야 돼? 여유를 좀 남겨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에 너무 몰입이 되면은 선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막 시간이 1분, 2분, 막 3분 이렇게 훌쩍 시간이 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알겠지? 지금 여기서도 선지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을 이해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선지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한 애들은 대부분 다 이 문제를 틀렸어. 이해가 될 리가 없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이 진술과 문장 논리적으로 맞지? 문장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일한 지문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지문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어? 지문을 보면은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만약 Q이면 Q이다라는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지문을 읽을 때 만약 Q이면 Q이다. 이거 필연적이다. 이거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거 세 개만 밑줄 쳐주고 같다라는 것만 정보 처리해줬으면 이걸 보면서 뭐야? Q이면 Q이네? 를 의미하는 문장이네? 라고 보면서 그럼 필연적이니까 모든 가능세계에서 다보탑은 개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 어때? 그렇다면 이 가능세계에 대해 모든 가능세계에 대해서 다보탑은 개성이 있으니까 경주에 있을 가능세계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메커니즘이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3번도. 검지 않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함께 존재해야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맞지? 이것을 의미하는 진술이 어디에 있어? 바로 1번에 별표친 문장이 있었어. 예외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는 반드시 논의세계 안에서 까마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맞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알겠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지. 그게 반드시 존재해야만 논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은 뭐냐면 선지에서 고민한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거야. 역설적이지. 맞지? 자, 제 말의 의미를 아시기 위해서는 이 10%의 여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0의 집중력을 선지에 때려박더라도 항상 10%는 지문의 여지가 있어야 돼. 지문의 내용을 항상 무의식적으로 뭔가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네. 언제든 지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10%의 무의식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 자, 3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니코드 기준을 적용하면 동치 조건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C는 H2의 반입증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관한 사례가 되죠. 무관한 사례. 맞죠? 이건 표만 만들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2번은 반입증. 3번은 무관한 사례. 자, 그리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니코드 기준 적용할 뿐 아니라 동치 조건을 채택하여 자, H1과 H2가 동치라는 점을 인정하면 A와 D 모두 H2의 입증 사례가 된다. 자, 이게 H2고 이게 H고 1이고 이게 H2잖아. 동치 조건을 모두 인정을 한다면 A, B 모두 X의 입증 사례, A, B 모두 X'의 입증 사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4번. 기억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봅시다. 이러한 의존은 불합리하므로. 자, 기억 밑줄 봐봐. 독서 지문에서 밑줄 처리, 선정리 후 판단. 자,
문장을 잘 봐봐. 이러한 어쩌고저쩌고는 불합리하대. 이러한이라는 진술을 따라가봐. 프로파일러 마냥. 알겠어? 매서운 사냥견 마냥 따라가야지. 물어뜯어야지. 이러한 의존은 바로 뭐야? 바로 직접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네. 맞지? 그런데 니코드 기준을 적용해보면 위의 두 가설에서 A와 D는 서로께 다르게 분류되므로 입증은 가설의 표현 방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입증은 가설의 뭐? 표현 방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논리성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맞지? 이 가설의 입증 여부가 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의존은 불합리하다라는 거야. 이것의 이유는 바로 뭐겠어? 그렇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입증의 방식이 달라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식의 해결책을 내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표현 방식에 관련된 내용, 이 불합리하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입증 사례인지 여부가 가설이 진술되는 방식. 이 표현 방식을 뭘로 바꿨어? 진술되는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네. 맞지? 됐니? 자, 5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설명한 햄펠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념으로 갈 건지 사례 적용으로 갈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셨어야 돼. 맞지? 개념 비교로 갈 건지 사례 적용으로 갈 건지. 자, 지금 보니까 사람이 특정한 철학자가 나오지도 않고 특정한 이론이 나오지도 않고. 맞지? 작은 따옴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는 작은 따옴표는 개념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백조는 모두 희다라는 일반적인 가설이기 때문에 맞죠? 개념 비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례 적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와 1대1 대응을 시켜주는 동기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백조는 흰색의 털을 가진 새로 알려져 있다. 갑돌이는 오늘 백조는 모두 희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백조는 모두 희다,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H1이라는 가설과 대응이 되겠죠.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책상에는 어제 주워온 나뭇잎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 그 갑돌이는 그 색깔이 초록색임을 안다. 초록색임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그 나뭇잎은 자신의 가설과 무관한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 왜 무관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겠어? 일단은 전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백조가 아니면서. 맞지? 그리고 희지도 않으니까 전건도 만족하지 않고 후건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때? 가설의 입증과는 무관한 사례인 D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또한 길 건너편에는 초록색을 띤 어떠한 대상의 일부가 보이며 그것은 의자이지만 갑돌은 색깔만 인지할 뿐 의자인지는 모르고 있다. 갑돌이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자, 보세요. 백조는 모두 희다. 맞지? 자, 이게 갑돌이가 세운 가설이고요. 백조는 모두 희다. 어떤 것이 백조라면 그것은 모두 희다. 이런 식의 조건문으로 치환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이것을 H2로 변환을 시켜봅시다. 선생님, 문제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기화 과정을 거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걸 동기화 과정을 거치면 희지 않는 것은 백조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때? 논리적으로 동치인 대우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슈가 뭐였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슈. 그렇지. 요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가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로 발생되는 그 입증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거였잖아. 그렇다면 H2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 뭐가 있어, 얘들아? 희지 않으면서 백조가 아닌 거잖아. 맞지? 즉 초록색 나뭇잎. 이건 뭐야? H2의 입증 사례야? 응, 입증 사례야. 왜?
희지도 않으면서 백조도 아니잖아. 이것의 H2의 입증 사례야. 하지만 어때? 이걸 입증할 수는 없죠. 햄펠이 따르면 어때? 아, 귀찮아. 이거 입증할 수 있으면 이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자. 맞아요. 막 대충 한 거죠. 대충. 맞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게 뭐야? 이게 아니면 뭐야? 맞지? 우리도 이렇게 살자. 햄펠처럼. 맞지?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살자고.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것도 입증한다고 해보자. 해버리자. 인생 햄펠처럼 살아야 되는데. 뭐 여튼지 간에. 자, 요것의 입증사례는 요것도 이제 입증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러스 여기에 뭘 고려를 해줬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문단 있죠. 마지막 문단.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 입증의 역설에 관련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입증의 강도에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개의 정보는 아직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았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알겠어? 기껏 읽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떡해? 아쉬워? 아쉬운 측면이 아니야. 모든 문제는, 모든 정보는 다 사용이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정보도. 됐어? 사실 이 문제도 이제 그 긍정 발문처럼 선정리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러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단계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부정 발문 문제 풀 때처럼 속어로 봅시다. 1번, 갑돌이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는 희지하는 것은 모두 백조가 아니다라는 가설을 입증할 수가 있겠군. 누구의 관점? 그렇지. 햄펠의 관점이야. 햄펠의 관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희지하는 것은 백조가 아니다는 를 입증하는 사례, 즉 H2를 입증하는 사례는 맞지? H1도 입증할 수가 있다고 했어. 맞지? 햄펠이 그렇게 하자고 했지. 햄펠이 그렇게 하자고 했지. 2번, 초록색을 띤 어떤 대상이 의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자, 그 사례는 갑돌이가 세운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겠군. 그렇지. 자, 초록색 의자, 초록색 나뭇잎도 어때? 초록색 의자도 H2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사례잖아. 희지 않으면서 백조가 아니니까. 맞지? H2를 뒷받침할 수 있고, 그렇다면 H2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H1 또한 어때?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다라고 햄펠이 말했잖아. 맞지? 자, 줄줄이 사탕이네요. 줄줄이 사탕. 1번 선택지를 해결하면 그 논리가 2번으로 연결이 되네요.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3번. 갑돌이가 책상 위의 나뭇잎을 자신이 가설과 무관한 사례라고 여긴 것은 그것이 백조가 아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알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사용을 했죠. 4번. 백조이고 흰 대상은 H1이라는 맞죠? 갑돌이 이름 왜 이렇게 귀엽냐? 갑돌이가 세운 첫 번째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겠지. 자, 백조가 아니고 희지 않는 대상은 그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는 대사례이겠군. 문제가 너무 쉽죠? 맞죠? 문제가 너무 쉽죠. 희지 않고 백조가 아니고 희지 않는 대상은 H2를 입증한 사례야. 근데 H2를 입증한 사례는 H1도 입증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문제의 관점이 뭐야? 햄펠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너무 좀 아쉬운데, 문제 자체는 아쉽지만, 자, 보기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비교 관점으로 갈지 사례 적용으로 갈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례 적용으로 갈 경우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대로 사례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 얼추 정리와 분석을 해놓고 선지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간지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한번 적용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클리닉으로 오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의 클리닉은 단순히 선생님 이번에 3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 틀린 건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들, 맞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 접근한 부분이 있는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는 식으로 클리닉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알겠어요? 시간 진짜 금방 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클리닉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주간지 있죠, 주간지. 그 주간지 질문은 조글쌤한테 하고,
그 나머지 기타 잡다한 모든 것들은 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클리닉 이원화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 그 뭐냐, 거기 입구 있죠? 거기 입구, 그 잡실 입구에 그 쌓아놨으니까 그거 쓰세요. 그거 쓰고 1시 반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알겠죠? 1시 반까지 책상에 올려놓지 않은 질답지는 어때? 그 질답 처리 안 해드립니다. 알겠죠? 자, 160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은 160페이지 사회지문 보고요. 과학지문 안 할 겁니다. 자, 과학지문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문학은 여러분들 현대시 2개 할 거고, 현대소설은 문제만 풀 거고, 주봉전 안 할 거예요. 주봉전은 연계소문으로 정리할 겁니다. 주봉전 출제 가능성 높아요. 이거 대충 할 게 아니야. 연계소문으로 빡세게 정리할 거고요. 자, 송민곡은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인수. 자, 요거는 자, 프린트물로 정리해 놓은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정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밑줄 처리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프린트물로 볼게요. 빠르게 봅시다. 주식회사 인수 1문단. 자, 논의 범주를 파악하고 범주화 시켜야 되겠죠? 자, 주식회사 인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 자, 이 주식회사 인수라는 말은 인수 대상 주식회사에 무엇을 확보하는 거?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평정심 강의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 평정심 강의에 그 사회법지문 이렇게 했었죠. 맞죠? 사회법지문.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항상 이 어떠한 경제학적 개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경제학적인 정책일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주체와 항상 객체를 구분하라고 했어. 맞지? 뭐 예를 들어서 통화 조절에 관련된 것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맞지? 채권을 매매라는 진술이 나오면 중앙은행이 그 어떤 정책의 시행 주체고 시중은행이 그 객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인수도 마찬가지야. 주체를 동그라미 객체 이렇게 세모해가지고 문학에서 정보 인문지문에서 정보 분류하듯이 이런 식으로도 범주화가 가능한데 주식회사 인수도 M&A라고 하죠. M&A 맞죠? 인수합병. 인수하는 회사가 있고 맞지? 인수를 당하는 회사가 있을 거야. 맞니? 어찌됐든 간에 인수하는 회사 측 정보도 있을 것이고 인수당하는 회사 측 정보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어때? 이렇게 시각화된 기호로 도식화를 시켜주는 것을 자,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경제지문에서 주체와 객체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야. 알겠어? 너희들도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 그 깨달음이 빨리 와야 되거든.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하고 지랄하지 마, 막 얼굴 시뻘개지면서 이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와닿고 그게 문제풀이에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국어 실력의 그 상승 단계가 있어. 이게 이 방법론적인 부분들 너희들이 막 인강으로도 듣고 뭐 학교에서도 듣고 뭐 친구한테도 듣고 막 수업 시간에도 듣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잘 적용시키지 않고 막상 문제를 풀잖아. 본인의 관성적인 패턴대로 그냥 읽고 이해하고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가. 보통 그래.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연습량이 꾸준히 쌓이고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의식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때? 어느 순간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체화가 되면서 점수가 쭉 오르는 그런 때가 있거든. 그때가 빨리 찾아와야 돼. 그때가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질적인 학습을 하셔야 돼. 알겠어? 무조건 그냥 하루에 5지문 해야 돼, 6지문 해야 돼 이러한 식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한 지문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방법을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밀도를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맞죠? 자, 부피만 단순히 학습의 양만 많이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국어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수없이 느껴봤어요. 아무리 막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한들 국어는 절대 안 올라가.
질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해. 알겠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리닉 때도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뭐 이거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가요? 효율적이지 않나요? 막 그런 식의 질문 저는 좋습니다. 스스로 이 방법론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걸 만들 수가 있어. 저는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른 인간 강사 방식도 무조건 까지는 않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크레올 언어처럼 여러 개의 언어가 섞인 언어를 크레올어라고 하거든요. 크레올어처럼 본인의 그것이 생겨. 무조건 생겨. 그게 생기지 않으면 국어는 1등급을 가기가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카피나 이런 것만으로는 무조건적인 학습량이나 이런 것만으로 1등급 가기가 좀 힘들어. 본인 나름의 그게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남은 기간 동안 알겠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 한다고 하면은 조급하면 할수록 어때? 예전에 내가 문제를 풀었던 관성적인 패턴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 맞지? 본인의 피지컬이 워낙 뛰어나.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막 1년에 한 3, 400권씩 읽었어. 그럼 피지컬이 뛰어난 거거든. 그런 독해 피지컬이 뛰어난 경우가 예외적으로 1등급 막 이렇게 겪는 경우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이 쉬울 때 잘 봐. 그런 애들은. 배경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독해 그게 능력이 좋아가지고 맞지? 뭐 그 피지컬로 이제 100점 뚫어내는 애들도 봤어. 근데 그런 애들이 시험이 어려우면은 맞지? 시험이 어려우면은 조금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연계 작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특히나 언매 같은 경우에는 배경지식 없으면 못 풀어요. 맞죠? 뭐 그런 거에서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경영권 확보에 대한 정보 봅시다. 경영권 확보는 자,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독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사회는 이거다. 그냥 밑줄 처리만 되어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최소한 밑줄 처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회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전체 이사 중 과반수를 자, 우호적인 이들로 구성한다는 건데 우호적인 것은 누구의 우호적인 것으로 구성을 하는 거야? 수경아? 동그라미의 우호적인 이들로 구성한다는 거야? 세모에게 우호적인 이들을 구성한다는 거야? 인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지. 얘네들한테 인수하려는 회사의 우호적인 이사들로 확보를 해놓아야지 인수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이사의 개념,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죠. 이사. 자, 이사의 선임. 죄송합니다. 오타요. 선입이 아니라 선임이에요. 선임. 선출하다라는 거죠. 선출하다. 프린트 오타입니다. 자, 선임과 그리고 급여에 관련된 사항은 뭐? 주총에서 합니다. 주총. 자, 주주총회에서요. 자, 주주총회는 뭐냐면 1년에 한 두세 번씩 맞지? 상장 회사라고 한다면 주주를 대상으로 자,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야. 너희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가 있어. 저도 몇 번 갔어요. 저도 백수 트레이더 시절에 맞지? 백수 트레이더 시절에 여의도 몇 번 가가지고 맞죠? 저기 양평도 가서 또순이네 막 된장국 먹고 신나가지고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가면 개판이야. 막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막 깽판 부려 막 회사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들 이러시면 안 돼요. 에이 이놈 새끼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와가지고 할아버지들 데리고 가. 그러면서 이거 드시면서 막걸리나 사 드세요 하면은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존나 좋다고 와. 좋다고 한다고. 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아무튼간에 이사의 개념. 자, 주주총회 봅시다. 회사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최고 의결 기관이야. 맞지? 자, 의결권이라는 것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한 주에 한 개의 의결권. 맞지? 우리가 투표는 한 사람당 한 개씩 투표권이 있잖아. 맞지? 근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주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의결 정족수는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최소 찬성의 수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두 번째 문단에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의결 정족수를 산정을 해볼게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충족되어야 돼. 자, 예시를 한번 이해해 볼까? 예시.
자, 예시를 이해해보면, 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합이 40만 개이고,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고, 그리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합이 4만 개야. 40만 개. 자, 이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절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절반이 20만 개. 20만 개를 넘는 수와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25만 주 이상이 바로 무엇이 될 수가 있다? 의결 정족수래. 이거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주가 필요해. 어떠한 안건이 통과되고 가결되기 위해서, 맞지? 충족되어야 되는 그 의결 정족수는 몇 주야? 25만 1주가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두 개를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렇다면 총 25만 1주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25만 1주가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 그 안건은 통과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단 선임 과정에서 출석한 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 시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에 산입하지만 해당 이사의 급여에 관련된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0만 개를 각각 4명이서 나눠 가지고 있어. A, B, C. 맞지? 자, 그러면 A, B, C에서 A는 10만 주, B는 20만 주, C는 10만 주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0주가 아니라 10만 주죠. 갑자기 10주가 왜 나와? 이랬을 때 A가 스스로 이제 A가 대표이사야. 대표이사. 맞지? 아, 해당 이사. A라는 이사의 대표 선임에 관련해서는 A가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가 이 의결 정족수에 산입이 돼. 근데 그 주총 안건이 이 A가 받는 급여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해.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결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15만 개 이상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의 계산상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프린트만 계속 봅시다. 자, 예외 정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 자, 세 번째 문단 봅시다. 자, 적대적 인수. 자, 인수 대상 의사회 동의 없이, 자, 세모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적대적 인수. 자, M&A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식 대량 보유 제도, 보고 제도라는 게 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투자자가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 저의 꿈은 멸치국수를 운영하는, 맞지? 사장님이야. 맞아. 머리에 이제 그거 알지? 흰 수건 딱 그 메고 이라사이 마시 하면서, 아, 그건 일본인가? 여튼간에 바닷가에서 멸치국수집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멸치국수가 대박이 났어. 맞지? 멸치국수 대박이 났어. 막 1년에 막 1,000억씩 매출을 배워요. 맞지? 근데 재료비만 990억이야. 여튼지간에 막 대기업이 됐어. 자, 그럼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이제 사기 위해서, 맞지? 막 주식을 이제 사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 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인데 내가 그 회사 주식의 6만 주를 다 구매를 해버렸어. 그럼 발행 주식 총수의 6%를 내가 보유하게 되는 거지. 맞지? 이러면 금융감독원에게 보고를 해야 돼.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와요. 제가 받아봤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 형님한테 들었어요. 맞죠?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서 여기 금감원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무슨 일이시죠? 땡땡날 땡땡이 뭐 무슨 회사 주식 몇 퍼센트 갖고 계시죠? 네, 맞는데요. 자, 보유 목적 좀 알려주세요. 형식장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랬을 때 보유 목적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 저 그냥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건데요. 아니, 저 이 회사 살려고, 인수하려고 들어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야. 맞지? 인수 목적으로 들어왔어도 투자 목적이라 말하겠지. 맞아? 누가 적군이 누가 이 회사를 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맞지? 처음부터 자기 의도를 밝히겠습니까? 뭐 여튼지 간에 뭐 물어본다는 거야. 형식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경영 목적으로 산 거예요? 이제 금융강도원이 물어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가 답변을 하겠죠. 저 투자 목적입니다. 아니면은 저 그냥 경영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그 답변의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된다? 공시가 된다라는 거야. 공시. 자, 여러분들, 공시라는 말은 우리 기출주문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개념이야. 맞지?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자. 공시. 규리야, 공시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법적인 효력이 있죠.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맞죠? 공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공시의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 공시의 대상. 도효가 공시의 대상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재산에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볼 수 있어. 동산과 이제 부동산. 움직일 동을 써가지고 동은 뭐야?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이거 뭐야? 동산이야, 동산. 동산. 2,000원짜리지만 지금 제가 마셨으니까, 맞죠? 가치는 어때? 한 500원으로 떨어졌을 수밖에 없게. 지금 누가 사겠어? 아무튼 간에. 야, 노트북. 경매에 올립니다. 당근에 올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산지는 모르겠지만 한 150 정도는 주고 샀을 거예요. 한 3년 전에. 지금 올리면 얼마나 받을까? 40? 30? 뭐 그 정도 받겠죠. 맞죠? 아무튼 이거는 뭐야? 내가 들고 움직일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동산이라고, 동산. 자,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뭐라고 해? 부동산이라고 하겠지. 뭐가 있어? 땅, 건물, 이런 거 있지. 건물하고 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공시의 대상은 뭐겠어? 당연히. 그렇지. 이게 공시의 대상이야. 공시함으로써 소유권이 인정이 돼. 맞아? 자, 동산은 어떻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 동산은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 점유. 가지고만 있으면 소유가 인정이 돼. 맞아? 그렇다면 선생님 가지고만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은 선생님 노트북을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노트북은 제 겁니다. 이럴 수 있어 없어?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알겠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야. 뭐 여튼지 간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공시는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평촌 지지빌딩을 사고 싶어. 이 평촌 지지빌딩 한 150억 정도 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 건물을 사고 싶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치킨을 사 먹어서 못 사겠더라고. 맞지? 어저께 치킨만 안 사 먹었으면 건물 살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 150억 정도 되더라. 공시지가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이 그지 같은 건물이 150억이래. 맞지? 와, 대단한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 평촌 지지빌딩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에다 이제 검색을 해볼 수 있어. 한국 부동산 공시 사이트 그런 데 가가지고 주소만 치잖아?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소유주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와. 이 건물에 대출을 해준 사람들까지도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건물의 소유주가 맞지? 이 건물의 소유주가 태영이야. 김태영. 소유주. 건물주야. 근데 저당권이 잡혀있어. 얼마? 140억 저당권이 잡혀있어. 국민은행에서 140억을 대출해준 거야. 얘는 그럼 뭐야? 얘는 1층에 있는 다비치 안경원점에 맞지? 아니야, 다비치 안경원도 아니야. 주차장 정도만 얘 건물이야. 맞아? 나머지는 다 은행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사실상 얘하고 만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야. 맞아? 여튼지 간에 부동산은 모든 재산 정보를 다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해놨어. 맞지? 자, 근데 예외적으로 동산인데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동산인데 공시를 해야 되는 거. 바로 자동차, 항공기, 요트 이런 거. 어때? 얘들은 왜? 비싸니까.
비싸잖아. 맞아. 자, 비싸잖아. 맞지? 자, 이런 값비싼 물건들은 동사님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 공시를 해야 돼. 자동차 등록을 해야 돼. 자동차 등록증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몰고 다니는 거 불법입니다. 알겠어? 항공이나 요트 다 마찬가지예요. 맞죠? 등록하기 귀찮아서 안 샀어. 항공기. 알겠어? 자, 아무튼 간에 계속 봅시다. 여튼 간에 이러한 그 주식도 무엇으로 간주된다는 거야?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이제 포인트야. 자, 그래서 금융당국 이걸 공시를 하며 회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데, 회사는 세모야. 회사 세모. 인수당하는 회사에게 보고를 해주지 않아. 야, 금감원이 무슨 각 회사들의 비서도 아니고 그냥 공시만 해놓으면 알아서 보라는 거야. 맞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때리거든요. 맞죠? 제가 톡방에다가 여러분들 내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공지 때리는 것처럼. 맞아? 공지는 다 때려줘. 맞지? 공지는 전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공지는 때려주는데, 만약에 인수당하는 회사에서 그 공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수당하는 회사 책임인 거야. 그거는. 맞지? 잘 확인을 하라는 거야. 공지는. 알겠어? 자, 보고 유형은 세 가지야. 신규 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 어떠한 투자자가 그 회사 주식을 5% 이상 구매하게 되면은, 그러면 최초에 그 회사 금감원에서 무조건 전화가 와. 받을 때까지 전화 옵니다. 하루에 막 100통씩 온대요. 맞죠? 자, 5% 이상 하면 되는 보고가 이제 신규 보고. 자, 그리고 변동 보고. 기존 보고 지분율과 비교를 했을 때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6만 주를 구매를 했어. 특정 회사. A전자 100만 주의 주식, 총 발행 주식 수가 A전자가 이제 100만 주인데, 그 A전자 주식의 6만 주를 내가 구매를 했어. 맞지? 플렉스를 한 거야. 맞아? 엄마 생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6만 주를 사가지고 엄마 생신 선물로 드렸어. 야, 근데 나 진짜 고민인 게,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 나랑 겹친 거야. 엄마가 음력인데, 엄마 나랑 겹친 거야. 되게 의미가 있잖아. 맞지? 의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엄마 생신 선물을 뭐 해드릴지 막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남일이라고 막말하는 거야. 맞지? 건물 하나 사드려 이래. 사드리고 싶은데, 맞죠? 엊그제 족발을 먹어가지고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뭘 해드려야 될지, 맞지? 그냥 고민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맞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근데 친구들이 그렇더라고. 맞지? 막 그냥 남일이라고 막 던지는 거야. 맞지? 산 같은 거 하나 사드리는 거 어때? 막 이런. 산을 사드리래, 산. 쉽지가 않아. 맞자. 자, 아무튼 간에 그 5% 6만 주면 무조건 신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2만 주를 팔았어. 맞지? 엄마 사드리려고 2만 주를 팔았어. 4만 주가 됐어. 그럼 4%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원래는 6%였는데, 근데 2%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보고 대상이 아니야. 보고 대상이야. 5%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보고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고 대상은 기존 주식이 보고 대상이면서, 보고 대상 주식의 퍼센트이면서 여기에서 1%포인트 이상 등락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무슨 보고? 변동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변경 보고는 보유 목적을 바꾸는 보고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 보유 목적을 바꾸는 보고는 내가 이제 점점점 모았어. 열심히 모았어. 멸치국수 열심히 팔면서 내가 한 35만 주까지 모았어. 35%죠. 이 정도면 뭐예요? 이 정도면 회사의 주인이야. 맞아? 대주주도 넘어서서 이 정도면 주인이야. 보통 회사의 대주주 해봤자, 맞지? 30%, 20%밖에 안 돼요. 대주주 해봤자. 맞아? 대주주라고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주식들은 다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상계시켜 놓거든, 보통 주식회사가. 맞아? 내가 이제 자식 있으면 자식 A, B, C 해가지고 막 7%, 5%씩 이렇게 이렇게 해놔요. 맞죠? 한 번에 막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떼니까. 자, 여튼지 간에 보유 목적을 이제 바꾸는 거야. 맞지? 35% 돼가지고, 사실은 저 뭡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경영 목적입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흐름 독해 하시면 돼요.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죠.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장기간 보유한 주주에게 많은 의결권을 보유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은 100만 주가 발행이 됐는데, 근데 그 회사가 설립된 지 한 5년 됐어. 맞아? 그냥 5년 전부터 그 회사의 초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을 우대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보유 횟수. 자, 보유회, 그 주식을 보유한 횟수가 뭐 3년 이상이면은, 맞지? 의결권 산입을 몇 배, 뭐 1.5배 해준다든지, 뭐 2배 해준다든지.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차등 의결권이야. 어떠한 특정한 그 회사의 보유 주식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그 사람이 보유한 주식만 뻥튀기를 시켜주는 거야. 맞지? 의결권 뻥튀기 시켜주는 거야. 자, 초다수 결의제. 인수 승인을 위한 주주 찬성률을 높인다. 인수 승인을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떠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참석한 주주의 참석 그 의결 정족수의 몇 퍼센트, 50%를 충족을 하면은 어떠한 안건이 가결되게끔 했잖아. 근데 그 50%가 아니라 막 70%, 80% 이런 식으로 찬성률을 높이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 회사의 우호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이사들은 보통 인수하려는 회사가 보통 그 인수하려는 회사가 그 회사의 이사진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 지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했겠지.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분을 다 합하더라도 자, 찬성되지 못하게 찬성률을 높여버리는 거야. 80%, 90% 이런 식으로. 맞죠? 상한선이 있긴 해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 독약 조항. 적대적 인수 이후 인수자를 제외한, 동그라미 제외한 기존 세모들만 새롭게 인수 합병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조항. 동그라미가 세모를 인수 합병했어. 그래서 네모라는, 맞지? 회사로 재탄생하게 되었어. 그 네모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처음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는 거야. 새로 인수 합병한 회사는 주당 10,000원이야. 주당 10,000원인데, 근데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게끔 신주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야. 맞지? 이거는 그들만의 싸움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삽니다, 당연히. 맞죠? 저도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막 침 질질 흘렸는데 이건 못 삽니다. 일반인들은 못 사요. 자, 황금 낙하산. 자, 인수 대상 세무가 적대적 인수를 사용하게 되면 거액의 퇴직금을 인수 회사 동그라미가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 체계. 자, 황금 낙하산. 자,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시차임기제 별표. 실제로는 자, 시차임기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사들의 임기를 시차를 두고 만료되도록 계약을 하는 거야. 즉, 보통 이사들이 한 5명 있어. 근데 이 이사들은 기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사들은 기존 회사의 우호적인 사람들의 경우가 많잖아. 근데 얘네들이 한낮 한시에 그만두면, 맞지? 어떻게 돼?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낮 한시에 그만두는 순간 회사의 우호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한순간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시차를 두고 만료되도록 하는 거야. 이 사람은 1월 1일에 계약하고 3월 1일에 계약하고 5월 1일에 계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죠? 선생님, 근데 이사는 계약직인가요? 네, 계약직입니다. 임원들 있죠. 상무, 전무, 이사. 다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혹시 부모님이 그 임원이시다. 이러면은 뭐예요? 아, 계약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태영쌤도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아닙니다. 그 주식회사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구멍가게는 그 계약직 이런 거 없어요. 맞죠? 이거는 구멍가게잖아. 자, 관점 비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개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이 있는데, 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위해서 이 네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5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은 자, 2가지가 있죠. 근거가 이사회의 일관적인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고, 그리고 인수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인수 회사 주가는 높아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 이거 본문 좀 봅시다. 자, 장기적인 경영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사는 어때? 회사는 회사의 이득이 되는 자 그러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경영권 방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경영권 방어를 하면서 뭐가 될 수가 있다?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중요한 거는 어떤 A전자 발행 주식 총수가 50만 주야. 맞지? 그럼 어찌됐던 간에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몇 주 이상 있어야 돼요. 다른 조건 다 감안하고서라도.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만 1주 이상 있으면서, 맞지? 회사의 100만 주에서 자사주는 빼야 돼. 자사주는 보통 20%니까. 자사주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사주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자사주 없다고 이제 100만 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에서 100만 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주주가 다 주총에 참여하진 않겠지. 맞아? 다 참여하진 않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뭐 많아봤자 50만 주인데, 많이 참석해서 뭐 70만 주 정도가 주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의결 정족수가 70만 주라고 한다면 의결 정족수의 35만 주 이상만 35만 주 이상만 의결 정족수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그 의결을 가결시킬 수가 있겠죠. 뭐 대표이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상으로 선임을 시키면 그 회사를 그냥 인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대충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주식이 몇만 주겠어? 최소한 35만 주라는 거야. 35만 주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뭐 계산이 섰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35만 주의 주식을 매입해야 되겠지. 매입하려면 이 35만 주 곱하기 해당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을 곱한 금액을 어때? 인수 금액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인수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수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 가격을 올려야 돼. 그럼 얘네들이 어때? 드는 비용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든 무엇을 올리려고 할 거야? 자기들 회사의 주식 가격을 올리려고 똥꼬쇼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주식 방어, 그러니까 인수 합병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똥꼬쇼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야. 안 잡아먹히려고 등치를 키우는 거야. 보거 마냥. 알겠어? 보거 이렇게 조그맣고 귀엽잖아. 근데 포식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이렇게 다가오잖아. 보고 갑자기 보고가 깜놀하면서 갑자기 등치가 어때? 막 이만해져. 보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관점은 맞죠? 마지막 문단이죠. 경영권 교체가 어려워지면 회사는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 맞지? 위기를 겪지 않는 회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과학 질문 안 할 거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6번 내용일치 문제죠. 자사주란 주식회사가 가진 자기 회사의 주식이다. 자, 자사주는 어디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렇지. 주총 의결 산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 이사로 구성이 된다. 3번 자본시장법에는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 자본시장법에서는 자 이러한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맞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대량 보고 제도가 있어서요. 맞죠? 누군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그 사람의 주식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근데 이게 사실 되게 1차원적인 내용인 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해. 그럼 미쳤다고 내 이름으로만 된 주식들을 사 모으겠니? 아니겠지. 맞지?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맞죠? 4%씩 해가지고, 맞지?
내가 인수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하지 않고 자기 또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내 팀이 있을 거란 말이야. 팀원들한테 한 3, 4%씩 이렇게 사모게끔 하겠지. 맞아? 근데 그런 것들도 어때? 그런 것들도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자, 4번. 금융당국은 적대적 인수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보고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이 매수된 회사에 먼저 알린다. 아니야. 저스트 공시만 한다고 했어. 맞아? 무슨 금융당국이 그 개별 회사의 비서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알려줍니까? 자, 5번. 주총의 의결 정족수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찬성수를 의미한다. 아니죠. 의결 정족수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석한 주주들의 총 주식수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찬성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찬성수. 의결 정족수니까.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영권 방어수단 그 5가지 쭉 보면 되겠죠. 자, 차등 의결권과 초다수 결의제는 모두 상법 369조 1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369조 1항은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건데, 차등 의결권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원래 한 주당 한 의결권인데 차등은 뭐냐면 오래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당 의결 종족수를 더 많이 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데, 초다수 결의제는 전혀 상관이 없죠. 맞아요? 초다수 결의제는 한 주당 한 의결권이라는 상법 369조 1항을 위배할 여지가 없죠. 맞나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겠습니다. A와 B 입장에서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A에서는 기억이 회사 자체를 재고, 어이고니까 뭐야?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지.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방어수단을 통한 경영권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겠군.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A의 관점과 B의 관점. A는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 B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잖아. 2번. A에서는 기업이 방어수단을 활용한다면 니은을 상대로 한 인수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군. 자, 여기서 일단 기업과 니은을, 자, 동그라미 세모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인수 대상 회사 세모고, 인수 회사 이사회 동그라미죠. 주체 객체 잘 구분을 하시고 문제를 풀었어야 됐겠죠. 자, 그래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세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모가 방어 수단을 활용한다면 동그라미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 일맥상통하겠죠. 3번. A에서는 자, 세모에 의한 방어 수단 때문에 동그라미가 시도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디귿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디귿. 자, 인수 대상 회사를 보유한 주주. 자, 이것은 뭐예요? 세모와 관련된 대상이기도 하죠. 자, 디귿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식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지. 맞아? 그냥 팝콘 뜯으면서, 맞지? 팝콘 뜯으면서 자기 주식 가격 오르는 것만 구경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히려 침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겠군. 선생님, 근데 그러면 침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익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익은 손해는 아니라는 관점이야. 손해는 아니라는 관점. 맞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익을 본다라는 말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때? 같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으니까. 자, B에서는 방어수단이 기업이 경영하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장기적으로는 디귿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군. 그렇지. B의 입장은 경영권 방어가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경영권 방어를 인정하게 되면 회사가 도태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영권 방어를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이대로 회사를 경영하면 도태될 수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경영혁신, 기술혁신을 이루어서 회사를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자, 그러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맞지? 도태되는 회사는 맞아?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잖아. 맞지? 자, 5번. B에서는 방어 수단의 효과가 낮아 기업에 대한 니은의 경영권 확보가 소홀할수록 방어 수단이 자, 세모가 새로운 시장을 회피하게 되는 유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군. 자,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 방어 수단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후술되는 논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어 수단 효과가 높기 때문에 방어 수단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맞죠? 높기 때문에 세모에 대한 니은의 경영권 확보가 수월할수록 맞죠? 방어 수단이 자, 세모가 새로운 시장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어 수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맞지? 기억이 도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맞지? 자, 9번은 단순 계산 문제죠. 맞죠? 단순 계산 문제인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제 종로학원 재수종합반 수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학 책임 담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책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수책 선생님이 부족해요. 수책 선생님이 지금 한 10명 계시는데 10명으로는 택도 없죠. 왜 택도 없어요? 수책 제도가 말도 안 되는 게 일주일에 2번씩 과외처럼 봐주는 거야. 맞지?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은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 물론 수학을 안 하는 친구들 거의 없죠. 왜냐면 제가 예체능 반도 하고 있는데 예체능이 4명밖에 안 돼. 올해는. 그러면 100명이라 가정하면 96명 애들이 수학을 한다는 전자에 그 96명, 100명이라 가정해봅시다. 100명이 수책을 하면 일주일에 200명을 해줘야 되는 선생님이 필요해. 맞지? 그럼 10명당 해도 이제 20명씩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 10명당 해도 이제 그 20번씩 봐줘야 돼. 맞지? 20번씩. 쉽지가 않죠. 맞죠? 그래가지고 수책이 늘 부족한 그런 사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수책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고사리 손이라도 보탤까요? 이지랄 했는데 난 농담을 했거든. 해보래. 근데 나는 진짜 장난이었는데 나 수학 지금 배운 지 17년 넘었다. 나 지금 지수가 뭔지 로그가 뭔지 모른다. 아니 확통은 괜찮을 거래요. 확통 문제 5개 풀었어. 수능 문제 5개 풀었는데 5개 다 맞춘 거야. 아직도 풀리더라고. 아직도 본능적으로 풀려. 막 팩토리얼 해가지고 6, 5, 4, 3 이렇게 하고 뭐 2, 1 나누고 2, 1 나누고 하니까 답은 나와. 답은 나와. 그렇다는 거야. 조만간 내가 확통 수책 들어갈 수도 있어. 확통 질문 받아줄 수도 있어. 자, 근데 말이 안 되지. 이러면 개판 나, 개판. 자, 봅시다. 단순 계산. 자, 봅시다. A, B, C, D. 자사주, 미참석, 발행 주식 총수.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번 해봤어요? 아직 못하나? 미성년자라서 할 수 있을 텐데 미성년자라도 나중에 대학 가면은 꼭 주식 해보세요. 알겠죠? 주식을 해보세요. 주식을 해야지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걸 빨리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스포츠 게임도 돈을 걸면은 졸라 재밌게 볼 수 있거든. 돈을 걸면은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불법 토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합법이에요. 맞죠? 금액이 제한되어 있을 뿐. 한 10만 원인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10만 원까지 안 사봤어요. 뭐 전 사더라도 2,000원, 3,000원 이렇게 삽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 금액이 올라가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지. 맞지? 돈을 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야, 얘들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주식도 내가 돈을 걸어야지 관심이 생겨. 너희들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알바해서, 맞지? 알바해서 이런 것들 길바닥에 버리고 다니지 마시고 주식을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사 모아봐. 그러면 알아서 공부가 된다니까. 알아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알아서 왜 트럼프가 왜 개 쌍놈이 또라이고 왜 얘네들이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야. 알겠어? 주식 투자를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맹크의 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문구의 미시경제학 이런 거 필요 없어. 주식을 사면은 모든 경제 공부를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야. 맞지? 저는 그렇게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자, 여튼직 하네. ABCD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ABCD는 자, 주총회에 참석했어요. 맞죠? 합쳐볼까요? 40주, 60주, 70주, 70주. 100주에서 이걸 빼면 되죠. 자, 그리고 주주총회에서는 A의 이사 재선임 안건과 B의 급여 인상 안건을 각각 안건 1과 안건 2로 하여 의결하려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뭐였어? 자, 이사 재선임 안건을 하는 안건 1 같은 경우에는 이 안건에는 그 이사 A에 뭐가 포함된다. 이 주식의 수가 포함이 돼요. 맞죠? 하지만 B의 급여 인상에 대한 안건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자, 여기에 산입이 된다 안 된다? 산입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자, 부정 발문이긴 하지만 긍정 발문이긴 하지만 이건 선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1번 안건 1의 의결 종족수를 계산을 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수는 10주이다.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은 10주가 아니라 몇 주죠?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은 미참석 주주인 10주가 아니라 여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자사주예요. 자사주. 알겠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맞지? 의결 종족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사주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걸 연결하는 게 중요. 2번 의결 종족수를 계산할 때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수는 안건 1과 안건 2가 다르다. 아닙니다. 자사주만 빼면 되기 때문에 동일해요. 맞죠? 자, 의결 종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산입해야 되는 주식수는 안건 1과 안건 2가 같지 않아요. 안건 1은 몇이야? 70이야, 70. 맞지? 근데 안건 2는 뭐야? 얘 빼야지. 자기 월급에 관련된 건데 무조건 자기는 찬성하겠지. 맞아? 이러면 어때? 개판 나겠지, 회사가. 4번 안건 1의 의결 과정에서 A와 B가 찬성을 해도 다른 참석자가 모두 반대하면 해당 안건은 부결이 된다. 자, A와 B가 참석을 하면 37. 맞지? 자, 다른 참석자가 모두 반대하면은 33이야. 맞지? 과반수를 이미 넘어가. A, B가 찬성을 하면은. 맞아. 그래서 이제 주식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어떠한 안건의 통과를 위해서는. 자, 만약에 A가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 하고 B를 우호 지분으로 확보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A가 될 거야. 맞지? 자, 5번 안건의 의결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가 모두 찬성하면 C가 찬성하지 않아도 해당 안건은 가결이 된다. 안건 2니까 총 그 의결 종족수는 자 50주 참석한 그 주주들의 의결 종족수는 B를 제외하면 총 50주가 되죠. 50주에서 다른 참석자가 모두 찬성하면 C가 찬성하지 않아도 C는 어때? 23이야. 23. 50에서 23을 빼도 어때?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참석자가 모두 찬성을 하면은 어때? 27주가 되죠. 27주는 자 27주는 이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주를 넘어서면서 지금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인 25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과될 수가 있어요. 맞죠? 26주 이상만 되면 통과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자, 과학 지문 오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학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쉬는 시간.